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계입니다. 경복궁 이야기 네 번째 건청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역사에 대해서 아는 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청궁은요, 고종이 흥선대원군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경복궁 내에 궁 속에 궁을 짓게 되는 것이 건청궁입니다. 건청궁에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건청궁 안에서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일본 낭인 48명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명성황후가 왜 살해되었고 일제는 왜 명성황후를 반드시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조선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역사에 대해서 아는 채 하실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863년도부터 1873년도까지 10년 동안 섭정을 하죠. 이때 일어났던 사건 5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박해가 있었고요. 1866년입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고요. 물론 1866년이고요.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죠. 1866년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의 묘가 도굴되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1868년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1871년이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는 1863년도부터 1873년도까지 이 10년간 있었던 중요 사건 중에 5가지 대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병인 박해는 왜 일어났을까요? 1839년도부터 시작된 1차 아편전쟁, 1840년도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아편전쟁 때 홍콩이 영국 땅으로 할애가 되고요. 홍콩은 1997년 7월 1일 날 중국으로 다시 반환됩니다. 그리고 1860년도에 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죠. 이 2차 아편전쟁 때 영국을 중심으로 7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중국의 수도인 북경을 침입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중국의 자금성을 불태우면서 중국 땅 전체를 흡수하려고 하죠. 이때 중국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7개 나라와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해서 7개 나라와 합의를 하는데 완전 점령이 아니라 부분 점령을 하는데 합의를 하죠. 그래서 7개 나라가 북경에 군대를 주둔하고 부분 점령에 합의를 함으로써 중국은 완전 점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중국이 부분 점령에 합의한 대가로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할양을 해요. 이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이 연해주입니다. 연해주를 확보한 러시아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조선의 남하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63년도 이후에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베르네 주교에게 지금 당신들이 조선 땅에서 서학을 전파하고 있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조선에게 힘을 실어주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아준다면 프랑스가 조선 땅에서 서학을 전파하는데 충분한 자유를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베르네 주교가 프랑스에 연락을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러시아와 지금 현재는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러시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는다면 조선을 도울 수는 있지만 프랑스는 힘에 부치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프랑스는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하고 노를 하죠.
이 노한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에게 보복을 했던 것이 병인 박해예요. 이때 9명의 프랑스 신부를 살해하고 만 천주교 신자들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병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은 평양에서 미국의 배를 불태운 사건, 박규수가 그랬죠.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병인 박해로 인해서 일어났던 전쟁이 병인양요이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사건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신미양요입니다. 그리고 병인양요 2년 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파헤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묘를 파헤쳤어도 남영군의 시신을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고, 이 5가지 사건을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진 전쟁이지만 명목적으로는 이긴 전쟁이라고 판단을 하고,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를 세우고 완벽한 쇄국 정책을 실시합니다. 시간이 흘러 1873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73년도 고종이 22세가 되어 친정 정치를 시작합니다.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데, 고종 때 일어난 5가지 사건을 제가 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5년 운요 사건이 일어나요. 강화도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물론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충돌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죠. 1881년 별기군이 창설되고요.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1882년 이모군란 때는 흥선대원군이 배후로 있었습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은 이모군란 이후로 중국의 이홍장에게 강제 납치되어 청나라에서 2년간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가 개입을 했었고요.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가 개입을 했죠. 그리고 갑신정변 때는 텐진 조약으로 일본과 3가지 조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조약이 어느 한 나라든 조선에 먼저 누군가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도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약을 합니다. 청나라 때 텐진 조약, 그리고 자동 개입, 이 사건 이후로 약 10년이 흐릅니다. (1894년 1월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대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 대장이었던 김옥균이 일본에 거주하다가 1894년 1월에 청나라 상해 호텔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은요, 홍종우예요. 홍종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 유학생 홍종우가 상해에서 김옥균을 암살하자 일본이 김옥균의 시신을 일본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청나라한테. 그런데 청나라가 김옥균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고 홍종우에게 시신을 양도해서 홍종우가 조선으로 데려오고 시신을 가져옵니다. 양화진에서 시신을 다시 한번 참수하는 대역부도제인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시신을 다시 한번 참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이 사건 이후로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겠다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1894년 3월부터 아물아물 진압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1894년 6월에 남으로부터 올라오는 통합혁명이 일어나요.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창의군. 그리고 이 창의군들을
정부나 동학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동학의 비적, 동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비, 동학의 비적, 동비라고 표현했던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이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1882년도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가 개입을 했죠. 1894년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가 개입을 했죠. 명성황후의 밀명을 받은 홍계운이 동학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내려가 보니 동학군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밀명을 받은 홍계운이 이번에도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위엔스카이가 들어오죠. 갑신정변 이후로 일본과 청나라는 텐진 조약을 했죠. 어느 나라든 한 나라가 조선에 개입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나라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던 그 조건을 계기로 인천 제물포로 상륙을 합니다. 일본군이 인천 제물포로 상륙을 해서 7월 23일 날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7월 26일 날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군함 2척과 수송선 1척을 미리 선전포고 없이 격침을 시킵니다. 이 풍도는요, 풍요로울 풍자예요. 이전에는 단풍나무가 많아서 단풍나무 풍자를 썼던 풍도인데 지금은 풍요로운 곳이다 이래서 풍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월 26일 날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8월 1일 날 선전포고를 하고 평양으로 진격하고 중국 만주 발판까지 진격을 해서 나중에는 요동반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쏙 들어간 곳이 요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서고요. 여기가 요동이죠. 이 요동반도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와요. 이 사건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청일전쟁은 1895년도까지 일어나죠. 계속 연속해서 1895년 4월 17일 날 시모노세키 조약을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하고 난 이후로 단 6일 만에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또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줘서요.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가 3국이 연합을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맺었던 청과 일본의 조약을 파기시키고 요동반도와 대만을 돌려주어라 라고 해서 3국 간섭을 해요. 이 3국 간섭으로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 땅으로 뺏어왔는데 단 6일 만에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이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3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힘이 일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돼요.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의 힘을 받았죠.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의 힘을 빌렸죠.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또 청나라의 힘을 빌렸는데 러시아의 3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힘이 강하다는 걸 그때 깨닫고 명성황후가 조정의 대신들을 칠럽하러 교체를 합니다. 이 칠럽하러 교체하는 사건을 보고 그동안 우리 일본이 조선의 모든 국가의 권리를 다 뺏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친해지자 명성황후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1895년 10월 8일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4월 23일 삼국간섭, 그리고 삼국간섭 이후 조정 대신들의
러시아 친러파가 교체되죠. 이 사건이 있으니까 대략 5개월 후에 일본이 건청궁에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건청궁 안에서 일본 낭인 48명에 의해서 살해될 때 이두왕과 우범선, 이 인물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하는데 미우라 공사와 미리 짜고 48명이 건청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죠. 이 사건으로 명성황후가 살해되는데요. 명성황후가 살해될 때 그 누구도 목격한 사람이 없었지만 외국인 2명이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러시아 공사관 밀렌도르프를 따라왔던 러시아 공사관의 설계사 사바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바찐이라는 인물이 명성황후의 살해 장면을 목격합니다. 명성황후 살해 장면을 목격했던 사바찐이 바로 독립문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 명성황후 살해 장면을 목격했던 사바찐이 독립문을 설계하였습니다. 사바찐 witnessed the murder of Empress Myeongsong, who designed the Independence Gate. 明成皇后被杀人场面目击的萨巴金，他设计了独立门。 명성황후殺害の場面を目撃したサバチンが独立門を設計しました。 이곳은 건청궁입니다. 건청궁은요, 다른 전각들은 교태전, 강령전, 전자가 붙는데 건청궁만 궁이라는 표현을 하죠. 경복궁 안에 다시 궁 속에 궁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건청궁, 궁 속의 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873년도부터 1907년도까지 고종이 황제로, 대한제국의 황제로 있는데요. 그 황제로 계시면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치 독립을 하며 궁 속에 궁을 지었던 곳이 건청궁입니다. 그런데 이 궁 속의 궁, 건청궁 안에서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비극이 일어나죠. 그 비극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곳이 명성황후가 거주하시던 오코르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가 이곳에서 살해됩니다. 명성황후는 사진 자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림의 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 낭인 48명이 이곳에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살해할 때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었죠.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1896년 2월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간 파천, 아간 망명을 하고요. 그 이듬해인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궁우와 황구당을 짓고 덕수궁으로 황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을 지키던 일대대 홍계훈은 명성황후의 지시를 받고 이두황과 동학군, 창의군을 진압하기 위해 우금치 전투까지 내려갔었던 홍계훈은 일대대로 명성황후를 지키다가 이곳에서 순직을 하죠. 그 홍계훈과 순직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 지금의 장충단 공원입니다. 2대대의 우범선과 3대대의 이두황, 이들은 이미 미우라 공사와 연계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할 것을 미리 다 짜고 48명의 낭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이때
이두황과 우범선, 이 두 명의 인물 중에 우범선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범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의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입니다.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는 우범선은 일본에서 고종에 의해 암살되고, 이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된 우장춘이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죄를 뉘우치며 우리에게 씨 없는 수박을 남기게 되죠.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의 개인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우장춘 박사의 스승으로부터 먼저 탄생되고 우장춘으로 이어져 옵니다. 이곳은 경복궁 속의 궁 속의 궁에 위치한 건청궁 후원입니다. 건청궁의 후원에는 약간 다소 높은 곳이죠. 산이 아니라 약간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녹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을 녹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녹자가 사슴을 나타내거든요. 사슴을 명성황후가 후궁에 계시면서, 건청궁에 계시면서 외롭지 않도록 이 녹산에다가 사슴을 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녹산이라고 하는데,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그 명성황후의 시신을 비참하게 유기하고 훼손시킬 때 이 자리에서 훼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석유를 뿌리고 불에 태우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을 한 후에 일부는 이곳에, 일부는 향원정에 뿌리게 되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녹산에 있는 이 주춧돌은요, 모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금방 공부하고 오신 자경전, 흥선대원군이 조대비에게 지어줬던 자경전과 좀 비슷한데요. 명칭이 동궁에 있던 자선당, 동궁은 앞으로 임금이 되실 태자, 세자가 계시는 곳이죠. 동궁에 있던 자선당을 일제 치하 때 오쿠라가 이 자선당을 뜯어나가 자기 개인 자리에 조선관이라는 박물관을 짓고 조선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곳에서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자선당이 모두 불타버리고요. 그 오쿠라 개인의 자리에는 오쿠라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오쿠라 호텔이 들어서고 앞에 정원에 남아있던 주춧돌을 김점동 교수께서 발견하시고 어렵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경복궁 녹산에다가 자선당 주춧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한번 불에 탄 주춧돌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장안당입니다. 장안당은 고종이 머물던 곳이고요. 금방 명성황후의 살해 장면을 설명드렸던 오코로 죽은 명성황후가 계시던 곳이죠. 장안당과 오코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복도처럼 통로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통로가 보이시죠? 명성황후가 살해될 때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명성황후의 몸을 부짓고 끌고 갔던 일본 낭인 48명이 이 복도를 통해서 끌고 갔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밀렌도르프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던 러시아 건축가 사바진이 명성황후의 살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명성황후 살해 장면을 목격했던 사바진이 바로 독립문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청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며 독립문을 세웠을 때 그 독립문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명성황후의 살해 장면을 목격했던 사바진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체 하고 싶다면 화개와 함께 지금 설명드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흥성과 고종의 설명을 드리면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동학혁명 당시에 명성황후의 밀명을 받은 홍계운이 토벌대장으로 내려오죠. 자, 지금부터 재밌는 에피소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과 관련된 위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은 김창수예요. 이 김창수는 황해도 해주 동학접주입니다. 접주라는 말은 동학군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남접에는 고창에 전봉준이 있고요. 정읍에 손화중이 있고요. 남원에 김계남이 있었습니다. 고창 접주가 전봉준, 정읍의 접주가 손화중, 남원의 접주가 김계남이라는 뜻이고요. 이 세 명의 남접주 중에 그 중에 대장이 남접의 고창 전봉준이죠. 북접에는 동학을 창시하셨던 분 최재우, 그리고 2대가 최시영, 3대가 손병희이죠. 이 손병희의 사위가 어린이날을 창시하신 방종환 선생님이십니다. 손병희가 북접의 대장이에요. 남접의 대장은 전봉준이었고요. 북접과 남접이 힘을 합쳐서 우금치 전투를 하는 거죠. 김창수는 황해도 해주의 동학군의 접수였습니다. 김창수가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살해된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가 일본군 낭인 48명에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김창수가 한양으로 내려와요. 물론 일시적인 욱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일본군 중위 스치다 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김창수가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김창수는 이 사건 이후로 인천교도소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남편이었던 고종이 전화를 해서 사형만은 면해달라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의 배우가 김창수를 도와서 김창수는 인천교도소에서 탈옥을 해요. 그리고 공주, 지금 공주 마곡사 있어요. 이 마곡사로 내려갑니다. 김창수가. 그리고 스님이 됩니다. 공주 마곡사에서 스님이 되신 김창수는 법명을 원종이라고 하죠. 원종이라는 법명을 갖습니다. 김창수가 다시 서대문 교도소에 감금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사밭진이 독립문을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독립문은 서대문 형무소의 바로 옆에 근접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을 되는데요. 이유는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영구히 보내버린 안중근 의사의 배후, 그리고 1909년 바로 이듬해인 1910년 안학 사건이 있어요.
안학 사건을 이후로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연관이 됩니다. 일본의 총독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배우의 조작설이에요.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는 조작설. 이 조작설의 배우로 또 김창수가 지목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안학 사건의 배우자의 주모자가 안명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과 이름이 비슷하죠? 안중근의 동갑내기 사촌 동생이에요. 안중근, 안명근. 안중근과 안명근의 배우로 김창수가 지목이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이 되거든요. 이 김창수가 황해도 해주 동합 접주로 계시다가 안중근의 배우로 그리고 안명근의 배우로 지목이 됐던 우리의 독립운동의 최선봉에 계시면서 임시정부를 이끌으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공주 마곡사에 계실 때 법명 원종을 받고 계셨던 김창수가 동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김창수로 계속 계실 수 없으니 김창수에서 개명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김구로 개명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의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체 하기 딱 좋은 에피소드 아닌가요? 백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신 위대한 분이 아니라 황해도 해주에서 동학 접주로 계시면서 동학군 장의군을 이끌던 독립군이었다. 김창수. 그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